예, 프레시안 20년에 그 기념 세미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프레시안 이 주제가 미중 대결 시대의 한반도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미중 관계를 컨프런테이션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미중 관계가 컨프런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경향적으로는 나타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기에 조금 해석의 여지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좀 짧은 시간에 전반적인 미중 관계를 조금 중국적 맥락 또는 한국적 맥락에서 한번 구조를 해석해보고 중국의 어떤 대응이랄까 중국이 갖고 있는 전략적인 고민의 문제의식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수용해야 될 것인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을 조금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안병진 선생님께서 미국 국내 정치 또 대외 정책을 굉장히 심도 있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영역을 발견하고 발신하셨는데요. 저는 이 지금 미중 관계가 여러 변화가 있지만 기존적으로 1971년도에 헨리 키신저 보좌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미중 간의 어떤 그 대땅트를 만들었던 그 키신저 질서가 한 40년 만에 해체되는 과정에 있고 이 해체는 좀 사건의 차원이나 국면의 차원보다는 조금 더 구조적 차원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키신저 질서가 만들어질 당시에 수교는 이제 뭐 대만 문제 때문에 79년도에 수교가 됐지만 그때 논리는 중국을 조금 안정적으로 변화해야만 세계가 조금 평화로울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인게이지먼트를 한 것이죠. 근데 지금 바이든 정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변하지 않으면 세계가 안전하지 않다는 맥락은 키신저 질서가 출범할 당시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사실은 조금 전에 안병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비교적 그 안에서 예를 들면 리버럴의 전통과 웨스트팔리아의 전통과 그리고 룰 베이스라고 하는 그 질서를 대체적으로 만족해오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는 전형적인 의미에서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를 온전하게 또는 가깝게 수용하고 있는 체제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지금 도달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미국의 외교적인 레토릭을 보면요.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추구했던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하자면 서플라이 체인 이렇게 공급망 전략으로 합니다. 안보와 경제를 굉장히 긴밀하게 결합한 것이죠.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글로벌 밸류 체인을 논의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미국의 중산층을 위한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외교 정책이 근본적으로 뭔가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있고 이 다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 보편주의의 길을 가기보다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 바깥에서 사실상 행동하고 있는 양상들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미국의 이 대중국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중국을 너무 약한 국가잖아요. 중국이 프레자일 스테이트, 깨어지기 쉬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엄청나게 강한 국가로 규정을 합니다. 미소 냉전기에 미국이 소련을 볼 때 10 feet talls,라고 그러죠. 굉장히 큰 국가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를 굉장히 공포스러운 국가로 간주하면서 자기 정책의 정당화를 해오는 과정들이 미국의 대중국 정체에도 작동하고 있는 양상에 있습니다. 레드 스퀘어, 그러니까 적색 공포를 좀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이런 이제 양상들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국제 질서를 미국이 어떻게 재건해야 될 것인가는 큰 틀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안병진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미국에 지금 민주주의가 고장나 있다고 하는데 진짜 완전히 갈라져 있는 것 같거든요. 얼마 전 퓨 리서치 조사를 보니까 공화당원의 3분의 2가 다시 트럼프가 미국의 정치 무대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공화당 지지자들이 44%가 2024년 대선에 다시 트럼프를 호명하는 것이 지금 미국 민주주의의 현 주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 국민들이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을 막론하고 중국에 대한 비선호도, 호감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국내 정치를 위해서도 가장 손쉬운 카드가 되고 있는 거죠. 아무런 정치적 부담이 없는 대외 정책의 요소가 대중국 정책에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미국의 대외 전략이 규범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바닥을 위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아주 시니컬한 평가에서도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헤게몬 하는 것은 이제 그람시적 표현이죠. 동의와 강제에 기초한 것이죠. 좋은 의미에서 사용됐던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헤게모니가 동의와 강제에 기초한다기보다는 거의 강제에 기초해서 동맹국을 겁박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제 미국의 공세에 대해서 중국이 대응하는 방식들은 순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18년 무역 갈등이 생겼을 때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중국이 쇼핑 리스트를 만들었고 해결해 줄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응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양상은 적응하는 겁니다. 협상을 통해서. 또 미중 간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대화의 테이블을 통해서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중국도 이 상황적으로 이런 것들을 거슬릴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적응하는 것이고요. 부분적으로는 중국의 국가 이익이 아주 구체적으로 침해받는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결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대결하는 구조의 핵심 바로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영토 주권의 문제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이제 미국이 중국을 때릴 때 중국 제조 2025를 때리는 것들도 사실은 중국의 발전권이라는 것을 침해했다고 보는 것인데, 중국의 발전권은 핵심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에서는 뭐 여러 이제 대응에 대한 분파가 있긴 한데요. 제 나름대로 분류를 해보면 강경 그룹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중국 공세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구조적 측면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밀리면 앞으로 또 계속 밀린다. 강대강의 국면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강경 그룹이 있고요. 맨 또 이렇게 좀 리버럴한 그룹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때리는데도 주변의 어떤 국가도 중국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 동조해 주지 않는다. 어디론가 중국 외교가 고장나 있다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가 부족하고 매력이 없는 국가가 언젠가 됐다. 중국의 부상에 따라서 근육은 커졌는데 그 안에 정신세계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중국 내부의 자성론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극단을 제외하고 나면 중국 외교는 신중론과 준비론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개를 묶어서 한번 설명해 보면요. 신중론과 준비론은 우리가 지금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구전을 준비해야 된다. 납작 엎드려 갖고 내실 있는 정책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일종의 준비론이라면요. 또 하나의 문제는 미국의 대중국 외교가 지금과 같은 미국의 대중국 외교가 동맹을 끌고 와서 미국이 만든 다자질서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동맹 내에 균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막 조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에게 주류는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신중론과 준비론에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그 대통령과의 통화, 또 양재츠 국무위원과 설리반 보좌관과의 통화에 보면 우리는 개발도상국의 대국이다. 중국의 위상들을 그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치적 수사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국력의 한계를 잘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국력이 미국의 국력이 한 71%까지 명목 GDP 개념으로 추격을 했는데요. 그것이 국력의 질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취약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냉전이라는 표현은 중국에 잘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대화 테이블에서는 헬스 컴피티션, 뭐 건강한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리스폰시블 컴피티션, 책임 있는 경쟁 이렇게 얘기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급한 게 뭘까 하는 것은 중국이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중국이 아주 굉장히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락다운을 통해서 코로나에 대응해 왔는데요. 중국은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위기에 굉장히 강하지만 위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초기에 아주 강압적인 방식으로 위기 통계 능력은 체제의 효율을 총동원하면서 할 수 있지만 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기는 굉장히 취약한 국가입니다. 말하자면 그 안에 역동성이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초기에 락다운 한 것은 만약에 여기서 뚫리면 중국은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고 하는 긴박한 생각이 도시를 봉쇄하는 쪽으로 나타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 외교가 조금 더 진화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진화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과거는 미국이 만든 판 안에서 중국의 주요한 행위자로 기능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2008년 이후부터 지금 진화되는 양상들은 중국 외교가 내 목소리를 조금 내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그 외교 정책의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 담론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아주 익숙한 개념인데요. 1대1의 이니셔티브, 인류 운명 공동체, 중국 특색 대국 외교, 신형 국제관계 이런 것들이 좀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것은 중국 외교가 스스로 이제 담론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수용도가 굉장히 낮죠. 거칠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금 아주 제일 큰 고민은 서사의 경쟁에서 어떤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데 지금 주변 국가들이 특히 이제 자유주의 국가 내에서는 그 수용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그 인식의 격차가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중국이 정체성의 정치를 훨씬 강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까 그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금년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인데요. 미국 민주주의를 보면서 중국 사회주의의 아이덴티티를 더 강화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좀 국면적으로 보면 내년도가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지만 중국은 20차 전당대회라고 하는 그야말로 중국으로서도 일종의 그게 티핑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차 전당대회를 앞두고 중국의 권력의 변화를 조금 예측해야 되고요. 앞으로 중국이 장기적인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전환의 고민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중국이 지금의 여러 가지의 어떤 다양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마르크스주의를 호명하고 사회주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이제 정체성의 정치, 정체성의 외교를 추구해 나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그 중국 그 국내 정치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공동부유라는 이슈죠. 이 공동부유를 만들면서 중국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주요 모순론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중국의 주요 모순론은 마오쩌둥 시기는 생산 관계의 모순이죠. 주로 계급 모순이었습니다. 등소평 시기에 오면은 생산력의 모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낙후된 생산력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중국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지금 공동부유로 오게 되면 생산력의 모순과 생산관계의 모순을 통합해서 지금은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중국의 사회주의 정체성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국내적 불평등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지구적 전환이 결국 그 글로벌 수준에서의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중국 국내에서도 이전되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은 앞으로의 자기 정체성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미중 관계에 주목해야 될 지금의 어떤 경쟁의 양상 또는 뭐 갈등의 양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데이터 플랫폼을 둘러싼 그 경쟁인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경쟁의 차원을 넘어서서요.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협력의 공간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제로섬 게임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큰 것이 디지털 플랫폼을 둘러싼 대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지금 미중 간의 큰 이제 그 갈등의 양상들이 반도체 경쟁으로 나타나는데요. 반도체 경쟁의 여러 기술적인 차원을 빼고서라도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굴복시킬 수 있는 중국을 굴복시켜서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프로세스에서 입구부터 출구까지 모두 미국과 자유주의 진영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에서 가장 취약한 영역이 반도체입니다. 가장 많이 필요로 하면서도 가장 취약한 기술 산업이 반도체 기술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에 대한 기술의 추격이라든지 그 회복력을 저지시키지 못하면 미래 경쟁, 우리 뭐 현대자동차에서 2028년도에 나르는 자동차를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시기가 오면 핵심적인 기술이 6G 기반이고요. 그 6G 기반의 양자 컴퓨팅 기술이 있죠. 차량이 저궤도 비행으로 날아가야 되면은 그 암호 체계에 대한 안전성들이 결국 미래 경쟁을 좌우하게 되잖아요. 미국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5G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기술적 취약성을 갖고 있죠. 중국의 화웨이 제품을 못 쓰게 할 수는 있지만 미국 것을 쓰게 할 수 있는 미국적인 통신 장비 시스템이 없습니다. 노키아, 에릭슨, 삼성 다 외국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기술의 추격, 반도체 기술의 추격, 5G의 기술의 추격을 지금 여기서 일정하게 저지시키지 않으면 다음 미래 기술 경쟁에서 미국의 힘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플랫폼의 경쟁은 단순히 기술의 경쟁이 아니라 그 안에 만들어지고 있는 전원의 문제, 전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 저장 장치라고 하는 ESS 장치라는 것이 이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을 동원하게 되면 엄청난 형태의 전력 부족 사태에 직면하겠죠. 이 전력을 구성하는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중 간의 패권 경쟁 또는 그 전략 경쟁 시대에 중국이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달러의 기축통화 체제를 약화시켜야 되는데요. 이 달러 기축통화 체제를 약화시키는 가장 큰 방법이 탈석유화에 있습니다. 이 탈석유화가 결국 달러화랑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중립 시대의 중국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은 중국이 이런 신모 원료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저장 장치를 돌리는 이 기술의 전력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 이 원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국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전기를 돌리기 위해서 또 4차 산업을 돌리기 위해서 가장 또 필요한 것이 핵심 광물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히토류, 이트리움, 뭐 텅스텐, 망간과 같은
이 막대한 형태의 광물 자원을 공급하지 않으면 모든 산업에 대한 질서가 무너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기술 경쟁의 파장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미중 간의 전략 경쟁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10년 동안 하나의 칼을 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독려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시장의 기술과 중국에 이제 보면은 시장과 군대 기술들을 이렇게 보면은 기술이 취약하잖아요. 그 중국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만들어진 기술과 군대에서 만들어진 기술을 통합하고 싶어 하겠죠. 그 당 중앙의 안에 군민융합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주석을 시진핑이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의 어떤 그 체제 성격들을 충분히 활용해 갖고 군과 민간 기술들의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이 디지털 플랫폼의 경쟁에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미국이 현재 단일 패권 체제의 쇠퇴를 부분적으로 늦출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미국이 누렸던 영화를 복원하기는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불가능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때리자 하는 이야기들도 아주 역설적으로 보면 미국 혼자는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에 대한 위협이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에 있다, 또 독재 체제에 있다, 전체주의 체제에 있다고 하는 미국의 접근식에 모든 국가가 공감할 것이라는 전제가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국가이익도 인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그 동맹에 참여한 국가에 대해서 클럽 굿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드의 경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동맹 국가들한테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동맹 국가들이 묻습니다. 나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러면 구체적인 클럽제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국도 중국에 대한 인식들과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인식의 틀은 다릅니다. 미국은 사회주의 중국의 부상을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다. 나하고 세계관을 달리하는 국가의 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싱글 아이덴티티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단일 정체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지정학, 지문화적인, 지경학적인 요소가 아주 복잡합니다. 북핵 문제, 북한 문제와도 관련돼 있고요. 이게 한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25%인데 생각처럼 단기간에 이것을 무역 의존도를 바꿔서 다변화하고 대체제를 찾고 우회제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중국 인식은 복합 정체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가 중국을 보는 인식의 차이가 균열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유사성도 있지만 차이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시장의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과 기술의 관계에서 누가 이길까? 자본과 기술이 시장을 압도한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이 거꾸로 자본과 기술들을 이끌어 나가는 측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기술과 자본의 상관관계를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그래서 당분간 2020년에 미국의 중간선거, 중국의 20차 당대회까지는 갈등 속에 부분적인 협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중국이 냉전 체제로 복귀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미중 관계가 무기화된 상호 의존이 있습니다. 절대로 분리되기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핵 보유국의 공포의 균형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뿐만 아니라 중국은 지금도 자유주의 국제질서 바깥에서 국가 이익을 추구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서 부가가치가 다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인 요 국면이 지나고 나서 미중 관계가 어떻게 결실을 맺을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사건의 차원과 국면의 차원과 구조의 차원을 면밀하게 구분해서 접근하면서 한반도의 문제를 좀 사고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